자, 이해운 후보자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해운 후보자 계속 지금 사건들이 터지고 있는데 이 돈 이야기가 또 터졌어요. 돈 관련해서 우리가 관련된 음성이 준비된 게 있죠. 녹취를 한번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청탁이 있었다든지 어떤 대가라든지 그런 얘기에 돈이 전혀 아니었다. 이미 다 완납을 모든 돈을 다 갚은 지가 아주 오래전 일인데 다 갚았던 것은 한 4달 전? 저의 그 사람 보는 눈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잡지 인터뷰든 이렇게 도와주시고 해서 저는 어쨌든 제가 도움을 받고 저한테 고맙게 해주시고 또 저 때문에 고생하시고 해서 저는 어쨌든 회장님 일이라면 다 도우려고 저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그래요. 사실 저 때문에 또 돈도 쓰시고 저 때문에 그러셨다고 하니까 제가 이걸 몇 배라도 사실 갚아드리고 싶은데 제가 사실 지금 글을 도저히 형편이 좀 안 되고 그래요. 자, 이 옥시와 관련된 얘기는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예전에 이게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예전에 2017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차례 얘기가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뭔가 확실하게 끝맺음이 나지가 않고 뭔가 좀 개운하게 끝나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항상 기억에 남는 것은 보면 김치까지 받아 먹었더라.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또 터진 건데 결국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운 후보자가 지금 터지고 있는 부동산 위장 미혼까지 해서 하는 부동산 문제, 보좌진 갑질 문제, 아들들에 대한 엄마 찬스, 아빠 찬스 문제, 에다가 이제는 그 금전 관련된 문제까지 이제 터졌다. 이런 얘기인데. 이 돈 문제 결국은 빌렸다고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데 결국은 갚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빌린 게 아닌 거죠. 이거는 청탁인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돈을 받는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법이 빌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빌리고 돌려줬다라는 건데 돌려준 부분은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이 논란이 가장 먼저 터진 게 2017년으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바른정당 당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해운 의원이 그때 당시 바른정당 당대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른정당 당대표 시절 때 이 이슈가 터지면서 당대표직을 물러났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뒤에도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이슈가 나왔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녹취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결정적으로 이 해당 녹취가 공개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도움을 받았다라고 그 녹취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해운 의원이 지금까지 했던 해명들 전혀 대가성의 관계가 없었다, 혹은 돈을 받았지 좀 빌렸지만 돌려줬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든 해명이 다 거짓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정치인과 지역 어떤 그 유력과 사이의 어떤 그 금전 관계라든가 혹은 공탁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정치권의 뿌리 깊은 문제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이해운 후보자가 정말 무슨 백화점처럼 모든 다양한 형태의 비리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사람이 한때 보수정당의 정치인이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참 우리 당원들 또 국민들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대신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정말 전시 효과가 정말 이 정도까지 있느냐 싶어요. 왜냐하면 저런 비리가 드러날 때마다 결국에는 저런 사람이 우리 당에서 정말 이 서초갑이었나요? 그죠? 그렇죠. 네, 정말 이 보수의 이 유서 깊은 지역에서 3선을 내리하고 저렇게까지 우리 앞통수를 치고 갔는데 저렇게 이 사람의 비리 종합 세트를 쫙 진열을 해놓으니까 부끄러운 건 사실 우리 당이라는 거죠. 지금 보면은 돈을 능력이 없어서 못 갚겠다. 사실 소액 정도 이렇게 빌려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좀 많잖아요. 그럼 가장 열받는 케이스가 자기는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면서 오마카세 먹으면서 돈이 없어서 돈을 못 갚아주겠다는 사람들이 제일 미운데, 이 이해운 후보자의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그 위장 미혼으로 반포의 아파트 37억인가 주고 산 아파트 지금 100억까지도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동일 평수가 근처 아파트로 치면.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아도 지금 90억이니까
차액이 45억 한 50억 정도 남긴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KDI 연구원 시절에 영종도 그 개발 예정지인 땅 근처에 있는 땅을 갖다가 13억 넘게 주고 사서 되팔 때는 국가에다가 팔 때는 3배 차익을 또 남겼고 그리고 가족 이 친척 명의죠. 친척 명의의 이 비상장 주식까지 해서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보시면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던 분이 세상에 이 몇천만 원입니까? 요 금액이 네, 김치 옥씨 이분의 돈을 못 갚는다고 지금 목소리 보면 절절 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상황인가 좀 되묻고 싶은 마음이고요. 지금 현재 청문회를 앞두고 녹취 같은 것들이 사실 지금까지 터진 것도 많지만 전략적으로 일부러 터뜨리지 않은 것들도 계속해서 모이고 있다라고 하니까 사실 청문회 하루만 가지고 하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때 며칠 했습니까? 3일 했죠. 네, 3일 했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하루 만에 한다? 정말 기울어진 운동장도 심하게 기울어졌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해운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요. 이란 사태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란 사태를. 자, 이란 사태가 큰 논란인데 저희가 한번 다루지도 못해서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아서 네. 또 국제 전문가고 하시니까 자, 이 경제난 항의 시위가 격화되면서 이게 이란 당국이 강경 진압을 하게 되는데 이제 피해자가 굉장히 사망자가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자, 12,000명 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부 보도를 보면 2만 명 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망자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사망자에 대한 이게 이렇게 뭐죠? 표적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총으로 난사하는 이런 사진까지 돌고 있던데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미국의 개입설까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가 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고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보수적으로 잡아다 12,000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현재 이란 당국이 이란의 각급 병원들에 시위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에 대한 치료를 하지 말도록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아마 총상을 입은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어떤 사망할 가능성까지 보면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란 시위가 저는 쉽게 사고라들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경하게 진압하면 어느 정도는 수그러들겠지라고 이란이 판단을 하겠지만 지금 이란은 사실은 기존에 이란 내에서 좀 보수적이었던 사람들, 진보적이었던 사람들 서로 같이 시위에 나서고 있고 특히나 이란 정권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던 이 소상공인들,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 이란 혁명 1979년 팔레비 왕조를 몰아낼 때부터 사실은 이슬람 혁명의 지원군이 되어줬던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등을 돌리고 있고 이 사람들이 그 스타링크를 구매를 해가지고 인터넷을 사서 청년들한테 다양한 어떤 그 인터넷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은 지금 이란에서는 모두 거의 대부분이 정말 아주 극소수의 친정부를 빼면은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나서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미국의 군사적인 개입이 지금 사실상 굉장히 현실화되고 있고 다양한 구체적인 옵션까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란의 그 중동 내에 존재하는 많은 이란과 어떤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도 이 사안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하메네이 그 신정 통치 제도가 얼마나 유지가 될지 저는 한 달을 넘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이란이 만에 하나 미국의 개입이라든가 이스라엘의 개입으로 만약에 무너진다고 하면 또 다른 그 중동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란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정신적인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민주적인 변화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시나리오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지금 해야 될 것이냐 외교적인 상황에서 우리나라 네. 외교력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최근에 베네수엘라 침공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68명 네. 의원들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성명 발표하기도 했잖아요. 네, 맞아요.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논평 여기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저는 좀 신기했던 게 이 베네수엘라는 정말 핀셋 작전으로 딱 그냥 그분만 마두로만 싹 빼갔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비상회의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번에 비상회의가 있었습니까? 네, 드럼 치셨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선택적 비상회의인가? 왜냐면 비상회의를 했다고 뭔가 이제 SNS 상에서 왜 갑자기 저기 멀리 있는 남미 나라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리고 민간인 사상자도 없는데 왜 갑자기 비상회의를 하지라고 했을 때 거기에 있는 이 우리 자국민들에 대한 안전 때문에 비상회의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구나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란 같은 경우는 심지어 12,000명 보수적으로 잡아도 지금 사상자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비상회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의 이 성명서가 아직 이란 사태에 대해서 나오지 않는 게 우선은 이 군에서 지금 무력으로 군용 소총과 중화기 같은 것들을 가지고 12,000명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딱 쏘면 죽는 부위 있잖아요. 눈 바로 옆이나 이 뒤통수나 맞아요. 바로 그거 그렇게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네, 그냥 정말 살상을 목적으로 군을 투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인권 해야 되는데 이걸 미국이 진압을 할 경우에 이게 인권에 위배된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 국제 경찰로서 인권을 위해서 진압을 한다고 할 것인지 이제 인지 부조화가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선 여러 가지 지금 카드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 하나 제가 눈여겨봤던 것이 이미 미 국무부에서 원래 이란이 우리 그 테헤란로 만들 때 그때만 해도 친미 국가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슬람이 정권이 들어서게 된 것인데 그 이슬람 정권이 들어오기 이전에 마지막 왕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미 만나고 왔다라는 미국의 보도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란이 이렇게 이 지금 정부가 무너지게 되면 대체로 이 예전에 그 왕세손이 들어와서 왕자가 들어와서 다시 통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 카드 중에 하나로 지금 보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지난번에 이 핵시설 그 벙커에 네 우리가 그때 또 폭탄이었습니까? 벙커버스터였죠. 네, 벙커버스터였죠. 이런 단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벙커버스터를 투입을 했을 때 이란에서 그때 뭘 했었냐면은 카타르에 있는 미군 그 공군 기지를 또 습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거기에 있는 이 사람들을 다 빨리 탈출해라, 안전한 곳으로 가라라고 이미 지금 대피령을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것만 봐도 충분히 곧 이란을 칠 가능성이 저는 사실 24시간 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help is on the way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곧 도우러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큰 사건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첨언을 드리면은 사실은 팔레비 왕세자도 왕세자지만 지금 이란 대통령이 마수드 페제스키안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대통령 당선될 때 하메네이와 대립각을 세웠던 사람이고 여전히 하메네이 신정 체제가 굉장히 껄끄럽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미국과 서방과 핵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대화파고 개혁파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메네이만 축출이 되면은 이란의 정상화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이란 시위에 대해서 물론 대통령 지금 마수드 대통령 자체도 시위를 너무 이렇게 격화시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이란 혁명 수비대의 무력 진압에 대해서 사실상 뭐 제재를 하는 듯한 모습은 없지만 원래 처음에 시위가 터져 나왔을 때에는 이 시위자들의 요구도 들어줘야 된다라고 굉장히 중도적인 입장을 취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 하메네이 체제가 무너지게 된다면 그 대체제로서 신정 체제가 무너지고 이란이 원래 갖추었던 지금의 어떤 그 대통령 체제로 돌아가는 것 저는 그것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미국이 이것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라는 다양한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북한 무인기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시사했는데 이 문제도 간단하게만 좀 네.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네. 저는 이 역시도 지금 위성락 안보실장하고 전혀 이제 배치되는 그런 상황의 발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주파 동맹파 간의 또 빅 매치가 곧 나올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김여정이 사과를 하니 하루도 못 견디고 사과를 하겠다라고 나서는 통일부 장관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통일부 장관이냐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저 또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님 북한의 무인기 사태에서 사과를 시사를 했는데 어느 나라 통일부 장관인지 정말 진짜 한번 묻고 싶고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때는 뭐 하시다가 지금 와가지고 이러시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어느 나라 국민인지부터
다시 한번 본인이 어느 나라 땅에 서 있는지 명확하게 좀 한번 살펴보시고 본인의 가족과 본인의 손녀 손자가 어느 나라 국민인지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살펴보시기를 간곡하게 소원드립니다. 자, 오늘도 두 분 감사드리고요.